그러면 다음에 욕망 3부작이라고 했는데 그럼 다음번 대충 구상을 또 작품이 끝나기 전에 떠오른다고 했으니까 뭐 좀 힌트를 줄 수. 그러니까 내가 참 언행일치가 잘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막 진이진이 쓰기 전에도 SF 쓰겠다고 했다가 내 던져버리면 이제 시의성이 없어 그게. 그래서 번호로 갑자기 근데 이제 이번 것도 SF를 생각하고 있고 막 아포칼립스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유의 욕망, 인간의 그 소유욕,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현재 사회는 아니고 아마 미래 사회가 될 것이고, 굉장히 오랜 후에 미래 사회가 될 것이고, 사피엔스 이후의 세상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이야기를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궁리 중인데 머리를 계속 돌리고 있어요. 개요를 쓰기 위해서. 개요가 나와야 자료조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테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머릿속에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그런 정도. 뭐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 근데 보통 보면 이제 무슨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뭐 악의 3부작, 뭐 박찬욱 감독의 뭐 복수 3부작 뭐 이런 식으로 3부작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좀 틀을 깨가지고 이번에 이것도 악이라고 뭐 악의 4부작 이렇게 악의 5부작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아니 3부작이 뭐든지 3이 좋은 거예요. 이 플롯도 이렇게 삼각형 플롯이 가장 안정적인 플롯이거든. 세상 모든 것은 다 그렇게 1, 2, 3, 3번 다 하다못해 야구도 3, 6, 1, 2, 1, 5, 3 이러잖아. 홈도 있고 삼각관계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잖아. 삼각관계가 좋지는 않지만 아슬아슬하긴 하지. 스릴은 있지, 스릴은. 뭐 어쨌든 그런 거죠. 이런 말도 윤리 어긋난다 그러려나? 불편하다고 하려나? 농담이에요. 불편하게 하면 안 되지. 근데 그것도 이렇게 작품에 보면 동물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작품에 이번에 이제 오리가 나오고. 근데 이렇게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는 왜 작품에 잘 등장? 주요 모티적을 하죠. 핵심 인물 등장을 안 시키는 거. 등장시켰지. 고양이가 나왔었나? 7년의 밤에서 고양이가 주요 등장인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7년의 밤에서 세령이가 밥을 주던 고양이가 나중에 이제 서원이의 고양이가 되는 잠깐 나왔으니까. 그래도 마지막에 서원이가 그 섬에 갇혀 있을 때 물난리 났을 때 그때 같이 있어줬던 고양이가 언이라는 고양이는 쓴 적이 있는데 내가 워낙 고양이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지 내 혼자 생각했을 때 너무 내가 고양이를 우려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고양이가 또 항의할까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저기 저작권료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모를 줄 알았지. 그렇죠. 근데 고양이 때문에 작년에 내가 되게 힘들었어요. 우리 고양이가 두 마리 있었는데 첫째하고 둘째 나옹이와 꼬시리. 나옹이가 작년에 이제 신부전으로 죽었어요. 고양이별로 갔어요. 12살이었는데 나는 좀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신부전이 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받다가 결국 이제 못 이겨내고 갔는데 펜너스 증후군에 걸렸어요. 나도 내가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그 실체를 알겠더라고. 그 반려동물은 가족이잖아. 가족이니까 장례를 지내고 화장을 시켜서 우리 집 베란다에서 내다보이는 숲에 가가지고 이제 비 오면 쓸려 내려가라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뿌려줬어요. 그날 비가 오더라고요. 밤에 아마 쓸려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은 이제 거기 어쨌든 상징적인 장소잖아요. 이미 얘 유해는 다 쓸려 내려갔을 텐데 거기 가서 날이면 날마다 눈이 빨개가지고 퇴근을 하더라고. 보고 싶어서 자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참 이겨내기가 힘들기도 하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작년 10월 말에 우리 이제 세상을 떠난 이 나옹이하고 너무 닮은 애를 보호소에서 또 본 거예요. 치즈 고양이를. 그래가지고 걔가 2주짜리더라고. 2주짜리. 그러니까 우리 나옹이가 처음에 우리 집 왔을 때 1주도 안 돼서 왔었는데 우리가 이제 길에서 이렇게 그 양주비라고 하잖아요. 그걸 해갖고 데려와서 키웠는데 얘는 이제 보호소에 구조가 된 아이더라고요. 2주짜리더라고. 데려와서 이제
입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입양을 하니까 이제 얘를 잘 길러야겠다. 우리 나옹이처럼 생각하고 그랬는데 애기들이 너무 일찍 엄마를 떨어지면 사람도 그렇지만 짐승도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를 너무 빨리 떨어지면 아파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힘든 거예요. 와가지고 되게 아팠어요. 이름이 빽빽인데 왜 빽빽인 줄 알아? 맨날 운다고 그런가요? 아니야. 그렇게 1차원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제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빽빽이가 왜 빽빽이냐. 얘가 오자마자 아파가지고 거의 한 달 가까이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고 한 2주는 또 이렇게 그 2차 병원 동물병원도 2차 병원이 있어요. 2차 병원에서 입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며칠이면 100만 원 의료비가 며칠이면 100만 원 이런 거예요. 이름이 빽빽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나고 나니 그때 이제 아픈 애를 뭐 폐에 물이 이렇게 차가지고 이렇게 아픈 애를 치료받고 나와서 이제 그때부터 내가 집에서 이제 막 산소방 집에다 만들어 놓고 케어를 하기 시작했는데 얘가 완전히 이제는 건장한 고양이가 됐어요. 수컷인데 그래서 그걸 키우는 지금 10개월 9개월 10개월 사이인데 내가 이제 서울에 와 있는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으니까 8개월 때 왔으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어. 밤마다 전화해갖고 남편한테 영상통화 하자 그래갖고 자기 얼굴은 좀 치우고 애 좀 보여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때는 그 애를 키울 때 맨날 아프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었지만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한 달 동안 떨어져갖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우리 뭐 떨어져 있어봐야 이제 내가 저 사람이 아니면 저 뭐 동물이든 뭐 물건이든 잃어버리고 나야 이제 그게 사랑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고양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늦둥이를 낳아가지고 기르는 기분인 거예요. 요만한 애를 데려와서 그때 우리 집에 올 때 200g에 왔거든요. 200g에 와가지고 지금 현재 몇 킬로가 나가냐? 10개월인데 6킬로가 나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막 키운 거야. 막 이렇게 잡아 늘린 거야 애를. 그러니까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기르면서 내 자신이 30배. 30배가 된 거 아니야? 6kg? 200g에서 6kg. 무겁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얘를 기르면서 어떤 생각이 들면 이제 와서 한 달 떨어지자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얘가 나 옆에 이렇게 일할 때 옆에 와서 앉아 있고 노트북 뒤에 와서 앉아 있고 뭐 이렇게 내 앞에 와서 이렇게 길게 누워서 이렇게 방해하고 이랬던 순간들 또 얘가 아팠을 때 이렇게 옆에서 간호하고 이랬던 순간들이 내가 너무 행복했던 순간인 거예요. 이제 떨어지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그게 나한테 진짜 그 코로나 시대에 나한테 이 아이가 행복을 줬구나 나한테 와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별게 아니고 어떤 그런 건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순간 뭐 그런 것들이 보태져서 사랑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간병하고 이럴 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간병할 수 있어서 행복하구나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상황이 더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아무리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다고 해도 이렇게 나를 힘들게 이러다 보면 간병 뭐 하다 보면 막 진짜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이제 뭐 간병살인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던데 그것도 뭐 그런 맞아요. 내가 그런 경험이 있죠. 나는 엄마가 이제 3년 정도 입원해 있었으니까 3년 반 정도 병원에 입원했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간병을 내가 했으니까요. 근무하면서 아침에 엄마 병실에서 간호사실로 출근했다가 간호사실에서 엄마 병실로 퇴근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살았으니까는 근데 그 당시에는 나도 20대였는데 되게 힘겨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뭐라고 할 수가 없고 나는 진짜 젊은 친구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인생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 이거에는 꽤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자기 인생 살라고 하고 싶어요. 나는 후배들이 그런 걸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가장이 돼 있다든가 뭐 그랬을 때 너무 내 인생을 못 살고 이렇게 타인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일 같아요.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말은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도망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 인생 살아야지. 근데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거를. 근데
그거를 권유할 만한 일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누군가 뭐 강요해서 아니면 뭐 사회에서 당신 맨날 뭐 조선시대 뭐 연료문 이런 거잖아. 우리가 널 강요, 칭찬해 줄 테니 너는 너는 그렇게 네 강물을 인생을 지켜라, 뭐 이렇게. 네 인생을 희생해라. 본인한테 행복한 건 아니니까. 본인한테 행복한 게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 이따금 그런 질문 받거든요. 그 북콘서트 같은 거 하면은 독자들이 뭐 지금 20대로 뭐 가장 좋았던 시절로 보내준다면 20대로 가겠냐, 30대로 가겠냐 그 물어보거든요. 근데 나는 그러면 안 가겠다고. 40대 이전으로는 가고 싶지 않다고. 40대 이전은 가고 싶지 않고 내 인생이 일단 전이니까. 그리고 또 너무 고통스럽고 20대가 그래서 가고 싶지 않다. 그 시절로 내가 그 시절로 하면 지금 도망가게 생겼는데 그 시절로 왜 가 내가 또 가서 또 그런 고생을 왜 하겠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와 타인에 대한 어떤 나의 헌신과 이것과 나의 인생이 반드시 이렇게 등치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에 굉장히 중요한 그 문구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 행복은 덧셈이 아니고 뺄셈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유나의 사고방식. 근데 그 문장은 어떻게 떠오른 거야? 그게 그렇대요. 자기애성 그 성격 장애자 생각이 앞으로 그 요소가 나쁜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외면하거나 그냥 제거해 버리거나,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거 내지는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 받아들이는 거지. 그리고 자기를 수치스럽게 하는 거 이거 외면해 버리고, 그리고 나한테 어떤 쓸모가 없는 사람들은 바로 헌신짝처럼 버리고 돌아서는 게 또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뭘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성격이 그렇대요. 그 사고 방식이 그렇지 굉장한 명언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어쨌든 작품하고 연결이 되니까 뭐 대사도 뭐 사실은 특별한 대사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작품하고 어울리면 그 굉장한 대사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뭐 살인의 지옥에 뭐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이런 맞아요. 라면 먹고 갈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흔한 대사인데도 그 상황하고 딱 맞물려 가지고 계속 이제 명대사가 생각나는 대사가 되는 부분인데, 근데 개인적으로 비슷한 뭐 나르시스한테 좀 약간 뭐 당한 적이 있다라고 작가의 말에 썼잖아요. 그럼 뭐 살짝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누군지는 말은 못하죠. 저는 아니죠. 고소당하면 안 되니까. 고소당하면 곤란. 나 무서워. 고소당할까봐. 그런 건 무섭고 그 뭐지? 그런 경험이 이 소설을 쓰는데 되게 도움이 됐고, 그리고 상처를 씻어내는데 되게 도움이 됐어요. 굉장히 상처가 깊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일 겪고 나면 그래서 껍데기만 쭈글쭈글한 껍데기만 남은 느낌이었고 그랬는데 많이 잊혀졌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더 쓰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이런 나르시시스트의 이야기를 나도 그런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때는 몰라요. 옆에 있을 때 같이 이렇게 만나고 그럴 때는 즐겁고 또 되게 매혹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원래 뭐 프로파일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이코패스들 보면 면담하러 갔는데 나중에 내가 심부름하고 있더라 뭐 이렇게. 맞아요. 커피 남을 통제하는 이 기술이 그러니까. 뛰어난 이유가 이 사람들은 그 자기 자아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타인을 자기를 돌봐주는 또 다른 나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 나의 경계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기만의 어떤 자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자아를 봤을 때 그 자아를 고스란히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타고나기를 본인들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간에 타고나기를 상대의 어떤 그 특성, 상대가 좋아하는 거라든가 뭐 약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러링 하듯이 있잖아. 이렇게 딱 맞춰서 해주면 나는 소울메이트를 만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나를 쳐다보고 내가 좋아할 말과 내가 좋아할 행동만 하고 맞춤형으로 해주는데 어느 누가 그 사람한테 매혹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다 차은우가 사람은 똑같이. 그랬던 그렇죠. 것처럼. 차은우가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똑똑한 사람이든 지적인 사람이든 아니면 아주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든 간에 이런 사람을 만나면 도망가기 되게 쉽지 않아요. 근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도망가야 돼요. 벗어나요. 빨리 자각하고. 빨리 자각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옆에 있을 때는 그거 깨닫기 쉽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면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가스라이팅이잖아요. 처음에 매혹시키고 가스라이팅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제를 해요. 이 3단계예요 이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아 진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쟤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어떻게 하라 그러면 그걸 따라하고 만약에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는 자기가 보기에는 그 친구를 이렇게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뭐 너한테 해를 끼칠 거야. 그 친구를 떼어내라. 떼어내게 돼요. 그렇게 통제를 당하면 인생이 나냐 쟤냐 선택을 해라 뭐 이런. 그렇죠. 누가 좋아? 계속 여기에 나오는 말이 그거잖아요. 누가 좋아? 엄마는 뭐 내가 좋아, 제인이가 좋아. 맨날 그러는 게 그 나르시시스트의 단골 대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또 어떤 면에서 뭐 자기 치유의 측면도 있었던 건가요? 그걸 씀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경험을 그렇죠. 좀 예. 희석시키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을 희석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면 자기가 불행하잖아. 마음이 불편하고 감정이 괴롭고 감정적으로.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어떤 미움들을 해소하고 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거잖아요. 작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글 쓰면서 여기다 다 쏟아붓고 나면 그게 희석되고 희미해진다는 거. 그런 점에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 작가들이 특히 나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날카롭게 레이더를 세우고 있어야 작가로서 내가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없는데 너무 둥글둥글해지고 사람이 유순해지면 그걸 놓치게 되고 그럴까봐 또 그런 것도 되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너무 성자는 되지 말고 너무 현자도 되지 말고. 근데 그러다 보면 본인도 힘들고 또 주변에서도 이제 뭐 그때 그 종이 기원을 쓸 때는 그 부군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각방을 쓰고 고양이도 이렇게 집사의 눈치를 보고 다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몰두를 해다 있다 보니까 남편이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나하고 이렇게 결혼해갖고 지금 20 몇 년을 살고 있는데 약속을 한 거니까. 약속을 한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고맙죠. 사실 어디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남편 자랑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남편 자랑 맞긴 맞고 그렇게 하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고 맞긴 맞고 지금도 그때와 별로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와이프가 뭐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맞춰주고 또 자기는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면 밤에 9시에 들어와요. 이상한 패턴이 됐어. 야근하고 9시에 들어와. 하고 들어와서 밥도 다 먹고 들어와.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그냥 뭐 잠만 자고 고양이하고 좀 놀아주다가 자고 또 그리고 아침에 일찍 나가고. 그 작품 쓸 때는 또 작품 쓰느라고 그렇고 또 프로모션 기간에 또 이렇게 집을 또 나와 있고 서울에 한두 달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좀 무엇을 봐봐야 될까? 우리 두 사람의 공합은 어떤가요? 뭐 이런 걸 봐봐야 될까? 공방살이 들었나요? 모르지 뭐 인쇄를 부군께서 관리하시니까 그 인쇄를 가지고 뭐 이렇게 땅을 보러 다니시. 아니야. 우리 남편은 그런 것을 어디 투자하고 그런 거 할 줄 모르는 성격이고 되게 저축을 잘해요. 저축을. 그래서 집을 살 때에도 결혼해서도 나는 회사 다닐 때도 월급을 남편이 관리했거든요. 그래서 6년 만에 집을 샀는데 집 사는 동안에 집을 한번 보러 가자 그러는데 나는 그때 이제 막 그 저기를 열심히 이제 준비 중이었어요. 이제 이 집만 사면은 얼른 이제 이거 작가로 하려면 나도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습작도 하고 정신이 없어요. 저녁에 오면 애도 키워야 되고. 근데
집을 한 번도 안 보러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서 이게 다 보고 알아서 해고 와라. 6년 동안 한 번도 안 보고 이사 간 날 처음으로 이제 집에를 가서 집을 봤는데 천장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뭔 집 천장이 이렇게 낮아. 내가 그랬더니 나한테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을 집을 보러 가자고 했는데 알아서 해라 해놓고 이제 와서 이제 이사 온 날 집에 이사 와가지고 천장 낮다고 투덜거린다고. 그래도 별명이 투덜이잖아 또. 왜 별 한 말이 없더라고 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우리처럼 결혼한 지 20몇 년이 돼버리면 부부가 뭐 사랑한다 뭐 그렇게 또 얘기하면 또 그렇지만 뭐 가족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냥 가족인 거죠 뭐. 의리 뭐 이런 의리고 신뢰고 그런 거지. 사실 20몇 년을 사랑한다는 것도 그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평범한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나? 사이는 어때요? 아니 뭐 지승호 씨는 어때? 아니 한국 아닌데 말을 점점 해봐. 부인을 향해서 말을 해봐. 지금도 사랑하는지 아니면 신뢰와 뭘로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사는지. 그 뭐 이렇게 뭐 복종의 관계라고 뭐 이렇게 집에 가면 이제 이렇게 그 고양이처럼 숨도 안 쉬고 있다가 이렇게 일 있으면 나오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엄청 이해를 잘하겠다. 코로나 때 좀 뭐 코로나 블루가 살짝 왔었다고. 그 블루가 왔을 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뭐 내가 이런 소설을 쓰는 게 맞는 건가? 그때 또 그런 소설을 내가 쓰고 싶은 걸 안 쓰면 작가로서의 정체성이 문제가 되는 거고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정체성인데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시기죠. 우울하더라고. 나 언지간에서는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승질을 내지. 나는 승질을 내는 사람이지 우울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울하더라고. 값이 없는 전차라고 별명이. 그니까 내가 술양용. 아니 그니까 내가 그 뭐지 MBTI를 좀 그 앞뒤 없는 전차가 안 나오게 하려고 열심히 해봤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오염이 된 거지 벌써 테스트에서.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봤어. 열심히 내 취향이 아닌 거 뭐 이렇게 이상형 오히려 이상 어떤 내가 생각할 때 이상 이런 거 답안을 달면서 해봤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그게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고. 참 신기하다. 근데 그 행복에 관해서 이제 좀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그 뺄셈 얘기를 하면 자꾸 사람들이 이제 뭔가 강요하잖아. 표준을 정해놓고 다이어트 얘기하면 살을 안 뺄셈이야 뭐 이렇게 뺄셈을 강요하고 미치겠다. 썰렁 유머 못 뺄셈이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게 점점 이 병이 심해져가지고 강진수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대처와 신자유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 대처의 정책에 잘못 대처를 했군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마다 한숨을 쉬시면서 담배 피우고 다시 할 거예요. 하셔가지고 인터뷰를 못 마칠 뻔한 이제 그런 그런 문제 무슨 뭐그 공무원이 이제 공복이라고 막 얘기하잖아. 그래가지고 공복이라 이제 그 저런 사람 뭐 이렇게 국민의 공복이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아직도 배가 고픈 그 공복이 아닐까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맞을 뻔하기도 하고. 요즘 건강이 안 좋. 다행히 건강이 좀 약간 좀 안 좋아지셔가지고. 나 여기 컵받침 있거든. 화를 한 번만 더 하면. 때리지 마시고. 내가 이번에 킥복싱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좀 힘이 세잖아. 우리 남편이 맨날 나한테 하는 말이 매사를 그렇게 힘으로 해결하지 말라고. 그 얘기가 우리 남편이 맨날 나한테 하는 얘기인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 아니 힘 어차피 난 웬만하면 지니까 나는 뭐 그게 일단은 그 변호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맞고 한 대 맞고 이제 변호사를 만나서 이제 상의를 해서. 이 올레길을 또 작품 끝나면 또 막 운동을 해가지고 그 작품에서 벗어나 올레길을 뭐 하루에 막 30km씩 걸었다며. 두 코스 걸으니까 30km일 때도 있고 30km 넘을 때도 있고. 평지도 아니잖아 이게. 평지 완전 산으로 평지가 갔다가 아니잖아. 막 이렇게 그러니까. 갯바위 여기를 지났다가 막 정글 같은 데로 들어갔다가 막
진흙탕 길로도 우리 때 또 내가 할 때 하필이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하루를 하루씩 비가 오다가 또 완전 쨍하게 그냥 막 해가 그리고 구워 삶다가 새까맣게 다 갖고 왔잖아요 완전히. 근데 그렇게 몸을 고생하고 나니까 좀 머리가 이제 좀 이 신윤화에서 벗어나는 신윤화의 그 어떤 자기애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이게 뭐 배우가 어떤 배역에 뭐 특히 이제 무슨 뭐 사이코패스 역할을 했다든가 뭐 살인자 역할을 하고 나면 배역에서 빠져나오는 게 힘든 것처럼 이제 맞아요. 어떻게 보면 배우 감독이자 또 배우기도 하고 뭐 그 무대 캐릭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밖에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보니까 되고 배우들보다 더 힘들 수 있겠네 그게 빠져나오려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캐릭터가 많잖아요. 특히 주요 캐릭터가 주요 화자가 셋이니까 이제 신윤아 주인공을 뺀 주요 화자 셋이니까 아이 속에도 들어갔다가 뭐 제인이 속에도 들어갔다가 은호 속에서 들어갔다가 뭐 그래야 되니까 그나마 성별이나 통일이 되면 몰라도 남자잖아. 이 차은우는 그러니까는. 근데 거기 들어갔다 빠져나오는데도 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때 작품 쓸 때도. 그래도 일단 거기 같은 적이니까 한 무대에 한 무대에 있으니까 뭐 바이올린 주자다 뭐 지우가 그러면 내려와서 막 이렇게 하고 연주를 한 다음에 내려와서 다시 또 지금 연주된 이거를 다시 또 보는 거죠. 전체적인 하모니가 어떤지 제대로 됐는지. 근데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이렇게 관점을 여러 개로 해서 소설을 쓰면 교차 시점이라든가 관점 여러 개 그런 시점을 쓰면 되게 이제 그게 어려움은 좀 있지만 나는 지금까지 그거를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처음 할 때보단 덜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28대는 최대 6개까지 썼잖아요. 그러니까는 28대가 제일 힘들었고 뭐 3명 정도는 그래도 조금 덜 힘든 그 진짜로 힘든 것은 이제 유나의 캐릭터를 구축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해바라기처럼 유나를 향해서 지금 플롯을 끌고 가야 되잖아. 모든 사람들의 행동 상황 이런 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유나의 캐릭터를 축조해서 독자가 정말 커튼 뒤에 있어도 명확하게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이제 힘들었던 거죠. 뭘 물어보려다 까먹어가지고 지금. 근데 나이가 보통 들어서 보면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렇기도 하고 명사가 생각이 잘 안 나잖아. 명사가 어휘도 잘 생각이 안 사람 나요. 이름이 막 기억이 안 나고. 근데 이번 올레길에도 히말라야도 그렇고 올레길에도 김혜나 맞아요. 작가님하고 같이 갔잖아요. 네. 근데 그 나르시스트를 비유할 때 내가 이제 화장실 앞에서 가방 좀 들고 있을래 그래서 들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 사람 짐을 다 들고 있다 뭐 이런 게 나르시스트라고 얘기했는데 김연아 작가님 혹시 거절 못 해가지고 내가 왜 정유정 작가님한테 끌려다니지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번호를 지워야 되나 뭐 이렇게 그건 아니고 김혜 후배라 거절도 하기 힘들 거 아니야. 여행 갈래 그러면 그건 아니요. 안 그래 좀 세 보이고. 그건 아니고 걔가 체력이 나하고 걔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런 여행은 원래 요가를 또 하고 뭐. 체력이 차이가 있으면 그치. 그런 여행을 가면 이렇게 뭐랄까 분위기가 험악해져요. 한 사람은 피곤해갖고 쓰러져 좀 있는데 쉬자 이러는데 한 사람은 오늘 야, 목표가 다 가야 돼. 이제 좀 걸을만한데 이제 뭐 이제 뭘 쉬어 쉬기는 막 그러면서 끌고 가면 얼마나 서로 양쪽 입장이 다 있는데 괴로운 거지. 그러니까는 항상 체력이 첫째는 맞아야 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이 맞아야 돼. 잠자는 사이클이. 그러니까 초저녁에 자고 일찌감치 일어나고 이게 김연아 작가하고 나하고는 또 그게 잘 맞는 거고 호텔에서 잠들었을 때 한 사람은 밤늦게 잠들고 그러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아침에 출발할 때도 문제고 그렇죠. 피곤해서 뻗었는데 옆에서 부시럭거리고 그러면 그렇지. 근데 이제 김연아하고는 그런 것도 잘 맞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초저녁에 7시 8시만 되면 꼬박꼬박 졸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둘이 호텔 도착하면 보통 한 7시에서 8시 사이더라고요. 그렇게 두 코스를 걸으니까 아침에 8시 반에 출발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둘이 막 10시도 안 돼가지고 씻지도 못하고 막 그대로 퍽꼬그라져 자고 셋째는 식성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맞아.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맞아야죠. 근데 이제 김연아 작가 같은 경우는 후배로서 그때 제가 이제 2013년부터 제가 막 끌고 다닌 근데 불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너무나 착한 후배고 다니면서도 엄살을 피우지 않고 그또 강단 있어요 굉장히. 예.
강단이 있고 원래 장편 소설 쓰려면 그렇죠. 장편 소설 그게 쓰는 작가들이 있어야 강단이 되잖아요. 있어야죠. 그거 기- 없이는 못 끌고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강단이 있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예요. 개인적으로. 그 약간 뭐 두 분이 또 뭐 시크한 듯 무심한 면도 좀 있고. 그렇죠. 서로 경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너무 들어가도 또 이제 피곤하니까. 피곤하고 너무 멀리 있어도 조금 서운하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어떤 개인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게 가장 건전한 것 같아요. 건전하고 건강한 관계인 것 같아요. 상대의 어떤 개인적인 울타리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는 거. 들어가고 싶을 때는 노크를 해야죠. 똑똑하면서 이러이러한 이야기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 뭐 이러이러한 거 물어도 될까?라고 물어봐야죠. 그렇죠. 역시 똑똑해져. 똑똑한 사람이 예, 대화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한테 맞아요. 잠깐 진짜. 잠깐 이제 영상을 2부를 마치고